자, 이제 기대수익과 요구수익에 따른 투자 의사결정 그래가지고 표가 있죠. 여러분 98페이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수익과 요구수익을 배웠어요. 이제 의사결정 한번 해봅시다. 자, 기대수익률 이걸 15%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구하는 요구수익률은 10%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투자할 마음 있나요? 나는 지금 1,000원을 지불했는데 생수를 갖다 한 병 반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투자를 채택하거나 투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기대 수익률이 5%, 요구 수익률이 10%. 그럼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투자하나요? 안 하죠. 투자를 줄이거나 투자를 기획할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돼? 자, 기대 수익률이 10%, 요구 수익률이 똑같이 10%. 자, 이때는 1번 투자한다. 2번 투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1번 투자한다. 내리시고 2번 손들지 마. 투자한다. 투자한다. 여러분, 아니 내가 뭐 물건을 파는 입장이라든가 뭐 대가를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쳐봐요. 자, 이거 10만 원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10만 원 주겠대. 그럼 팔어 안 팔어? 팔기 싫으면 20만 원 달라고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000원 주고 물 한 병 주겠다는데 사야지. 적게 주면 안 사지만. 그죠? 물 2병 안 주면 나 1,000원 안 줘.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뭐 하려고 1,000원을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구하는 걸 충족한다. 요구 수익률을 충족한다라고 표현해요. 자,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이 같으면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내가 요구하는 걸 충족한다. 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이렇게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크거나 같으면 투자 채택합니다.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됐는데, 자, 이거 좀 할 겁니다, 이제. 시장의 조정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결론만 기억하면 돼요. 결론만. 얘기 한거 봐요. 지금 이 기대 수익률 요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임대 순수익이 15억 들어온다는 겁니다. 뭐, 15% 맞네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 투자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해봐요. 증가하죠.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살 사람 많다, 살 사람 적다. 살 사람 많다. 가격은? 상승. 자, 여러분, 가격이 상승하는데 잘 들어요. 우리 아직 감정평가 아직 안 했다고 생각합시다. 이 다음에 감정평가 배울 때는 가치와 가격이 단계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조건은 뭐 하도록 봐야 돼, 우리? 지금? 동일하다 보자. 그러니까 시장의 가치만큼 가격이 형성됐다고 전제합니다. 오케이? 일단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데 가격도 그만큼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임대 순수익 15억을 벌어다 주는 이 부동산은 100억은 지나치게 싼 거예요. 이것은 150억 정도 되어야 한단 말이죠. 0.1, 10% 돼서 다시 뭐하고 요구수는 같아지죠? 이게 시장의 조정 과정입니다. 여기서 봐요. 지금 기대 수익률이 15%에서 10%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봐요. 이 부동산이 100억짜리가 지금 150억 됐다. 뭐야 이거? 부동산이 100억짜리가 150억이 되었으면 수익률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한다고. 그것은 실현 수익률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야. 실현 수익률이 아니라. 자 봐요. 예전에는 100억 주고 살 것을 이제는 150억 주고 사야 한단다 그 말입니다. 그 요약집 봐봅니다. 투하 자본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옆에 돼 있고 뭐라 돼 있어요? 비싸게 사야 한다. 내가 산 부동산이 비싸졌다가 아니라니까. 기대 수익률은 사전적 수익률이라면서 예? 아까 그런 게 적혀 있었을 거야 아마. 사전적 개념입니다. 실제로 내가 산 부동산이 비싸졌다가 아니라 이제는 비싸게 사야 한다. 그러면 봐봐요. 기대되는 순수익이 찾아올 비율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조정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아지는 거 똑같지. 그래서 이거 투자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투자.
변호사에게 보여줬네. 자, 여기 잠깐 봐요.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요거 또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10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임대순수익 5억 들어온다. 그럼 투자 수요는 감소합니다. 투자 수요 감소하게 되면 시장가치, 시장 가격은 하락합니다. 가격은 하락해. 그럼 봐요. 동일한 임대순수익 5억을 벌어다 주는데 이거 50억이면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럼 0.1, 10%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자, 다시 100억 주고 살 것을 이제 50억 주고 살 수 있다면 기대되는 순수익이 차지할 비율은 높아져, 이전보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지. 방금 제가 입으로도 요구라 그랬네. 세상은 여러분이 요구한 대로 바뀝니다. 우리 민주운동에서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촛불로 정권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요구한 대로 바뀐다? 네. 그런 생각들이 모이면 그게 곧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봐요. 그럼 이렇게 돼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이 다르면요. 이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요구 수익이랑 같아져요. 만약에 높다 그럼 낮아져서 같아지고요. 낮다 그럼 높아져서 같아집니다. 기대는 요구에 기댄다. 그 표 제목 옆에 봐봐요. 뭐라 적혀 있는가? 기대는 어디에 기댄다? 요구에 기댄다. 자, 시장에 노출되면 시장 가치가 변하게 되는데 그런 객관적 가치 변화가 여러분 요구를 충족시켜야 시장에서는 그 물건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기대는 요구에 기댄다. 그리고 정말 이제 많이 쓰는 게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거나 좀 투자한다. 그건 당연하고 기대가 요구에 기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따 또 물어봅니다. 또 나와 또. 자, 이제는 그 밑에 그 부동산 투자의 위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아까 우리 수익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수익은 뭐가 있다 했어요? 물어본다 했는데 하긴 한번. 자, 수익은 뭘 썼냐면 기대치하고 기대 수익률. 혹시 기억나세요? 기대 수익률. 그리고 평균의 말도 쓴다 그랬죠? 아까 있었어. 근데 이제 위험을 나타내는 것은 뭘 쓰냐면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사용합니다. 그럼 아까 수익은 기대치 평균 그랬는데 왜 그런가 봐요. 기대 수익률 아까 배웠잖아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확률로 가중 평균에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수익은 평균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평균은 뭘 의미한다? 수익. 근데 이제 위험 봐요. 아까 위험이 뭐라 했어요?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달라질 가능성. 7번. 분산. 흩어졌다. 내가 예상한 거에서 흩어졌다. 표준에서 편차. 표준에서 멀어졌다. 위험. 자, 위험을 나타내는 표현 뭐가 있다고 대답해. 빨리 시작. 분산. 표준 편차. 근데 이따가 평균 분산 모형 그럼 요걸 말해. 평균은 뭘 말하고? 수익을. 분산은 위험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달라질 가능성 이걸 말하는데 제가 분산 계산한 걸 설명해 드릴 텐데 듣고 잊어버려요. 듣고 잊어버리라고 20회 있다 나왔었는데 다 정답 옵순 처리됐어. 그러니까 다시 나오면 풀라고 생각도 말아. 그냥 틀려버려 그냥. 뭘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아까 틀려야 될 게 벌써 2개네. 그렇지 않아. 둘 다 나올 확률도 낮아. 뭐 나오면 틀리라 그러니까 선생님 틀리라는 거 뭐 다 모아봤더니 뭐 한 20개 되는데요. 아니 그게 다 출제되냐고. 그 중에서 한두 개 출제되겠지. 정신 좀 차리셔. 알았습니까? 포기해도 된다니까. 선생님 무려 20개나 포기했는데요.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20개 포기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참았습니다. 아 이거 나올 뻔했어. 자, 그래서 이제 분산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요. 분산 별거 아니에요. 분산은 이제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위험을 뭐라 그랬어요? 벗어날 가능성, 달라질 가능성 그랬죠? 아까 우리 기대치, 기대 순수익 한번 계산했었는데 제가 10,000,000원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여기 평균이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10,000,000원, 여기 이제 평균이 나왔는데 실제 수익이 8,000,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0,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12,000,000원이 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차이만큼이 뭐예요? 얼마만큼 멀어졌나? 이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게.
내가 예상했던 거에서 얼마나 벗어났냐 이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 하면 마이너스 2000, 여기는 0, 플러스 2000 다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일부러 0향을 막기 위해서 제곱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분산 계산의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퍼센트 확률로 발생하냐 이 말이야. 10%. 여기는 몇 퍼센트? 80%. 여기 10%.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하게 되면 그게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나왔어요? 80만인가요? 80만 원. 이게 분산이라니까. 이렇게 계산의 분산은 시험장에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고 먼저 기대치 계산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답안지 내라 그러니까 하지 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근데 이제 표준 편차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식이. 표준 편차는 제곱이 안 붙고 그냥 시그마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봐봐요. 아까 이 제곱을 인위적으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곱을 없애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80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표준 편차로 불러줘요. 분산할 때 루트 씌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이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얼마 나와요 거기? 89.4인가요? 894.4? 됐어요. 이걸 뭐 시험에 이걸 계산하면 죽는다. 예?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 계산이 안 돼. 자, 그래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로 뭘 의미한다? 위험을 의미한다. 그건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여러분 위험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위험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해. 위험하다 해서 대가를 더 주거나 없어 그런 거. 그럼 누가 위험을 좋아하냐고. 여러분 위험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요. 길 가다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자동차가 한번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리스크 시커야. 응? 이건 어때요? 뛰어드는지 안 뛰어도 무슨 상관이야? 리스크 뉴트럴. 위험 중립형.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위험을 싫어하죠? 그래서 자 거기 교재. 양으로 3번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1번 위험 혐오형, 회피형, 기피형. 영어 리스크 어버즈를 번역을 세 가지로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위험 혐오형, 위험 회피형, 위험 기피형 다 같은 말이다. 네, 그래서 나는 회피는 배웠지 기피는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건 이제 영어로 번역하기 차이점이고. 자 그러면 이게 이성적 투자자입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험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봐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잖아.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위험한 투자 안에 투자하지 않겠다 그런 말일까요? 이거 갑다. 위험을 싫어한단 말은 위험한 투자 그게 아니라 자 들어요. 같은 수익이라면 기대치라면 위험이 낮은 것을 선호한다는 뜻이에요. 자 위험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위험한 투자는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같은 수익이라면 위험이 낮은 게 좋다 그 말이야. 위험을 싫어하니까. 이해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10억을 투자했습니다. 친구한테 농사짓고 있는 친구한테 그 얘기하니까 친구가 10억 투자했다며? 너 어디 투자했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기예금 이자. 그럼 농사짓던 친구가 삽 집어 던집니다. 야 임마 내가 농사 짓는다고 나를 무시하냐? 어떻게 정기예금 이자가 뭔 투자냐 그래. 넓게 보면 투자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건 진정한 의미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감수하는 행위다?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이 높은 만큼 무엇을 얻는 거예요? 수익을 더 많이 얻는 행위. 이게 진정한 의미 투자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밖에 없다. 이건 진정한 의미 투자라고 보기 좀 그렇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99페이지에 양가를 3번 설명해 드렸고요. 양가를 4번 들어가 봐요. 이제 잘 봐요.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위험이 커지면 대답 잘해야 돼요. 아까 요구 순위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저거 할게요. 무위험 수익률,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율. 그 중에 위험 들어있었죠?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순위는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요구 수익률 커져요. 자, 여기 잠깐 봐요. 먼저 처음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처음에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럼 요구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이 달라졌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변해? 뭐가 뭐에 기댄다? 기대가 요구에 기댄다니까 이게 올라간다니까 참말로 그냥 없다 그냥 오른쪽에 있네 오른쪽에. 자 요구수랑 기대수율이 달라지면 시장을 통해서 뭐가 변한다? 기대수율이 변해 기대수율이. 그럼 여기에 봐봐 핵심 키워드가 이거 아니에요? 위험이 커진 만큼
우리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수익도 높아야 한다. 그게 위험 수익 상쇄관계 아니었습니까? 예? 위험이 커진 만큼 수익이 높아져야 한다. 그게 위험 수익 상쇄관계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정신 차려. 다시 한번. 여러분 투자를 하는데 위험하대. 자, 부동산 투자 금액은 동일한데 위험이 커졌대. 그럼 그만큼 수익이 높아져야지. 안 그러면 내가 투자할 이유가 없지. 근데 이건 어때요? 위험해졌는데 수익이 그대로 돼. 그럼 여러분 그 부동산을 살 때 돈을 더 주고 싶어? 덜 주고 싶어? 가치는 하락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용과 수익이 비례하다 그 말은 이용과 가치는 반비례하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졌어? 자, 하나만 패. 자, 이용과 수익이 뭐하다? 비례하다 그 말은 이용과 가치는 반비례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과 가치는 반비례하다 의미를 밑에 페이지 하나 적어봐요. 제가 적으라는 거 적어요. 어디냐? 103인가? 145페이지라고 적어요. 145페이지. 적었어요? 가봅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밑에 그림이 있죠? 그 그림에 제목 있죠?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자 시장 이용과 개발사 가치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장 이용할 때 이용 동그라미. 개발사 가치 할 때 가치 동그라미. 봐봐요. 위험이 높으면 가치가 낮고 위험이 낮으면 가치가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예요. 대신 무엇을 일정하다고 봤을 때 수익은 셋 다 변하는 건 다르지 않아. 비례 반비례 이야기할 때는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고 둘만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부동산이 그대로 가치가 유지되려면 위험한 만큼 수익이 높아져야 돼. 근데 만약에 위험이 높아지는데 수익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가치는 낮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물건을 사. 에? 근데 앞으로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대가는 똑같이 투자금액은 똑같이 했지만 앞으로 수익이 많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살 용이 있지. 맞죠? 근데 위험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오를 것 같지 않아. 그럼 지금 싸게 사, 비싸게 사? 싸게 사야지, 싸게.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심화 단계, 심화. 비록 여학집으로 강의하지만 기본서가 내용이 너무 없어. 어? 그렇게 해갖고 무슨 시험을 봐? 시험장에 보내면 내가 잠이 안 와? 소주 마셔야 돼. 자, 뭐 하나 볼 거냐면, 이제 여러분 또 찍어봐요. 잘 찍어야 돼.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는? 대답을 안 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는? 그렇지, 이거예요. 좀 적어놨다, 이것도. 투자자. 아, 참나.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장 가치, 시장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가 뭐라고요? 투자 가치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하고 저 시장 가치. 자, 시장이 정상적이라면 시장 가치만큼 가격이 형성된다? 알겠어요? 네. 지금은 가치하고 가격이 같다고 봐야지, 지금은. 감정평가가 아닌데. 자, 시장이 정상적이라면 가치만큼 가격이 형성돼. 그럼 자, 여러분 봐요. 이게 10억인데 가격이 10억짜리야. 내가 봤을 때 10억밖에 안 해? 그게 이거야, 이거. 그럼 여러분이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잖아, 여러분. 어? 자기 그 남자친구나 그 집에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아이, 별론데, 그런데 뭐라 그래? 그거 보시긴 그래도요. 사실 알고 보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야?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거 똑같은 거야. 안 그러면 뭐하러 내려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거는 어때요? 무슨 저런 걸 10억씩이나 해, 그거야. 그럼 애초에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죠? 근데 집에서도 이제 내가 생각해도 비슷하고 그게 이거예요. 이거. 어? 사람이나 물건이나 투자하니나 뭔 차이가 있어, 똑같이. 그래서 이러면 우리 투자한다? 투자한다? 네, 요거 기억하세요, 기억.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릴게. 한 장 넘겨봅니다.
한 장 넘으면 식이 4개 있죠? 100페이지. 근데 그 식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게 있어요. 그 유사공식 정리 보면 지가는 지대에 비례하고 이자리 반비례한다. 그 식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죠? 자, 그러면 이 투자가치식을 한번 봐볼게요. 제일 위쪽에 투자가치. 자, 봐요. 여기 되게 이제 세후 현금 수지를 많이 씁니다. 기대 순수익은. 근데 그냥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와 관련이 있다니까, 이게. 자, 제가 시킨 대로 합니다. 100페이지 꼭대기 있는 투자가치 공식에다가 요구 수익률 있죠? 요구 수익률. 여기 봐요. 여기 옆에다가 뭘 적냐면 위험 이렇게 적습니다. 빨리. 그 식에다가. 위험 적었어요? 네, 위험.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봐요. 여기 순수익에 수익에 동그라미 칩니다. 수익. 수익에. 여기 가치에다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가치. 가치. 이게 투자 가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감정평가 수익 하나 뽑고 기본 틀이 유사해요. 유사해. 근데 정상적이라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일치하게 조정이 됩니다. 만약에 부동화되면 시장 가치가 변해서 투자 가치가 가까워지려고 해요. 그래서 알 필요 없고, 여기 봐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 봐요. 지금 3개죠? 그럼 이 둘을 비교하려면 얘는 일정하다고 봐야 돼. 그래야 반비례를 따지고 비례를 따지는 거예요. 자, 위험한 만큼 수익이 높아져야 되는 거, 위험 수익 상승한 게 비례한 게 맞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수익이 변화가 없다. 위험이 높아지는데, 그럼 여러분은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해? 낮다라고 생각해? 낮다. 그래서 이 둘이 뭐예요? 반비례. 반비례. 혹시 이거 아니다? 이거다? 이거 말고. 가치가 낮다? 자, 그럼 봐봐요. 위험은 그대로인데 그 부동산에 앞으로 임대 수익이 많을 것 같아. 그럼 가치는 높아진 게 요거 비례지. 그러니까 요거 비례고, 반비례 하나야. 바닥에 깔려 있으면 반비례야. 여러분, 사람도 바닥에 깔리면 반발하잖아. 바닥에 깔고 뭉개면 좋아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식은 이 다음에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비례 반비례 기억을 합니다. 자, 들어봐요. 이용과 수익은 그러면 가치는 일정하다고 봤을 때 그 말이야. 이용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근데 이용과 가치는 이렇게 물어보면 수익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그 말이야. 반비례. 됐습니까? 자, 밑으로 내려와. 평균 분산 뭐예요? 평균이 뭐예요? 대답해요. 적어요. 수익. 빨리 적어요. 빨리. 평균 위쪽에다가 수익 밑에 적던 거 위쪽에. 100페이지 하고 있어요. 분산은 뭐예요? 빨리 적어. 빨리. 위험. 에? 평균은 뭐라고요? 수익. 분산은 위험. 저를 봐요. 내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A란 투자하고 B란 투자는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평균 수익이 같아. 그럼 여러분, 위험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당연하지. 이건 어때요? 둘 다 분산 위험이 같아. 둘 중에 수익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지. 이왕이면 다 훔치 마. 그게 평균 분산 모형이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A안이 있고 B안이 있는데 여기가 수익이고 평균이고 여기 위험이라고 칠게요. 자, A안하고 B안 봤더니 7번 봐요. 수익을 봤더니 여기 일자로 쳤을 때 이게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선택하면 맞죠? 근데 여기 이제 없다 치고 동일하다 치고 위험이 크고 수익은 낮고.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요? 이걸 선택해야지. 위험이 낮은 걸. 근데 이 둘 다를 동시에 고려하면 선택이 힘들어. 둘 다를 동시에. 봐봐요. A는 수익이 높은 대신에 위험이 크고 B는 수익이 낮은 대신에 위험이 작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이성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사람은 돈은 많은데 바람둥이고 B는 돈은 없지만 나만 사랑해. 그럼 누굴 선택할 거냐? A 선택해서 청산가리 먹인다고? 그래서 A가 100, A가 이제 50, A가 10, A가 2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요걸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이런 게 있어요. 변이계수라는 게 있어요. 변이계수. 여러분, 계수 나왔네요. 율, 비율, 지수, 계수, 상, 성, 도. 그럼 비율을 나타내. 변연이 일치하지 않고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치하지 달라지는 거 표준 편차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모가 기대치, 평균 이렇게 해서 뭔가를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A 투자는 변이계수 값이 어떻게 될까요? 100분의 50, 그럼 0.5인가요? 그러면 이건 1분의 0.5 맞습니까?
그래서 분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분모를 1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분자값이 결과예요, 항상.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2, 0.2인가요? 이건 뭐예요? 1분의 0.2. 그럼 생각해봐요. 분모는 1로서 같죠, 이제? 분모가 1로서 같지 않습니까? 분자가 표준표처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더 좋은 거지. 동일한 수익 대비 위험이 더 작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변형기술을 가지고 의사 일정할 수 있다. understand? 네. 다시 한번. 평균 분산 모형은 이야기면 다 엉치면 그거 알겠는데 둘 다 수익과 위험이 높고 둘 다 수익하고 위험이 둘 다 낮으면 선택이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해결한 방법이 뭐가 있다? 변형계수. 그럼 변형계수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 위험을 나타내는 분산, 표준편차, 변형계수 이 세 가지는 작을수록 좋다? 됐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포트폴 이론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아셨죠? 포트폴 이론. 자, 오른쪽에 잠깐 봅시다. 오른쪽 페이지. 자, 위험의 처리 방법 나와 있나요? 위험은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 위험한 투자 안에 투자 안 해버렸어.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야. 위험을 회피하고 제외시키는 거. 두 번째, 위험의 전가. 위험을 떠넘긴 겁니다. 이건 조심해야 될 게 위험을 제거시키거나 없앤 게 아니에요.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되게 사라질 수 없는 위험을 이런 걸 써요. 자, 내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운 게 아니라 옆집 뒷면에 옮겨놓으면 쓰레기 사라진 거예요? 떠넘긴 거예요? 그거예요. 아까 우리 이거 배웠던 거 또 물어보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금융기관은 대출해주고 나중에 원금을 회수하고 봤더니 그 사이에 물가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고정금리를 대출해줬다면 이자를 더 받을 수가 없네. 변동금리 어때요?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출자, 빌리는 사람을 차입자를 해. 임대인과 임차인 할처럼 대차. 알았습니까? 자, 임차인, 돈을 빌린 사람이 요 위험을 부담하는 셈이 돼요. 변동금리를 하게 되면. 이자를 올려서. 그럼 물가 상승 위험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돈을 빌린 사람이 이게 떠넘긴 건가요? 떠넘긴 거예요. 이걸 리스크 세프팅. 위험의 전가 그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것도 위험의 전가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거. 보험료 몇 푼 내고 말이죠. 큰 사고 났을 때 목돈으로 보험금 수령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러면 자동차 사고 위험은 사라진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 사고 안 나는 거야? 나면 누가 대신 부담해 준다? 보험회사가. 위험의 전가. 이거 말고도 뭐 이자율 수합, 통화 수합 이런 것들도 다 위험의 전가입니다.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떠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의 보유는요, 자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사기업 같은 경우는 물건 판매 매출액의 5% 정도를 돈을 못 받을 거라 생각하고 대손 처리합니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서 대손 처리해. 금융기관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 100% 갚아요? 은행빚? 아닌 경우도 있잖아. 그럼 이걸 뭐예요? 부실채권 처리해서 매각하거나 그렇게 한다니까요. 대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도록 합니다. 위험의 통제 축소. 대부분이 우리가 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위험의 통제 축소와 연관되는 게 그 밑에 민감도 분석은 물론이고 포트폴 이론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셈이에요.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아까 우리 기대 수익률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요구 수익률 배웠어요. 자, 어떤 오너가 그 자기 회사 직원 가불병에게 특정 사업에 대한 수익률을 한번 산정해봐라. 객관적 같은 가치를 한번 판단해봐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랬더니 기대 수익률을 어떤 직원은 10%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직원은 8%, 어떤 직원은 4%라고 그래요. 이 중에 최소치가 어떤 거예요? 4%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산정할 때 최대치, 최소치 이렇게 나올 텐데 최소 추계치를 기대 수익률로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고 그래요. 최소치를 대상으로 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보수적 예측 방법.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그 다음에 요구수냐 아래는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있었죠. 그게 위험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 할증률을 충분히 반영하자. 그게 위험을 반영하는 게 위험 조정 할인율, 예?
위험 조정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사결정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대 승인은 최소치를 잡고 요구 순위 위험을 충분히 반영해서 봤더니 이렇게 된다면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투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투자 판단할 때 기대 승인을 최소치를 잡고 요구 순위를 충분히 반영해서 기대 수익과 요구 순위를 비교했다면 투자 판단 준거로 쓰게 되는데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큰 것 같으면 투자하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 다른 표현으로 이제 감응도 분석. 자, 이거 좀 주의해야 될 게 이게 개념이 말입니다. 3번 정도 나왔어요. 민감도 분석, 감응도 분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뭐라고 또 이야기했죠? 여러분만 하자 어떤 특정 회사 주식이 폭락합니다. 그럼 이런 가변 요소, 주변에 어떤 여건이 변했을 때 이 사업의 수익률이나 이 다음에 배우게 될 순현재 가치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뭐 내부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막 변동한다는 겁니다. 그 외부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변한다는 이야기는 벗어날 가능성,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민감도 분석, 감도 분석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재밌는 거 하나 남았어요. 포트폴리오 이론. 여러분 포트폴리오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우리 투자 이론에서는 분산 투자를 의미합니다. 분산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예요? 의대생이나 미대생이나 디자인학과 이런 학생들 보면 자신이 만든 뭐 작품이라든지 결과물을 모아놓은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포트폴리오. 네,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원래 이제 영어 번역은 찾아보면 서류 가방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서류 가방. 서류 가방은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많은 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분산 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효과가 뭔지 설명합니다. 자, 이제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야 합니다. 비가 오면 우시는 할머니가 있다니까. 할머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당신 아들이 소금 장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오면 소금이 녹고 주문도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그 할머니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할머니 우산 절반을 소금 절반을 처분해서 우산을 들어놔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금 절반을 처분해서 우산. 그럼 비가 오면 뭐가 잘 팔려요? 우산이. 해가 뜨면 소금이.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자산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게 되면 그 개별 자산이 안고 있는 위험이 최소화되고 안정된 결합 효과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포트폴리오 이펙트라고 해요.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감소 효과, 분산 투자 효과. 방금 제가 무슨 위험이 줄었다 그랬죠? 이따가 배울 건데요. 사라지는 이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는 위험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분산 투자한다는 것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대박을 노리는 기법이 아니야. 쪽박을 막는 기법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분산 투자란 대박을 노리는 기법이다. 쪽박을 막는 기법이다. 쪽박을 막는 기법이야. 대박이나 쪽박은 집중 투자야. 오케이? 네,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것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결합효과를 얻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잘 봐요. 한 장 넘겨보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이 중에서 배운 게 뭐예요? 기대 수익률 배웠죠? 기대 수익률 어떻게 계산한다 했죠? 아니 몇 장 넘어오지도 않았어. 뭐 곱하기 뭐? 기대가 뭘 의미한다? 확률. 대단합니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까는 우리가 자산 하나만 이야기했는데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여러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A란 자산의 기대 수익률, B란 자산의 기대 수익률, C란 자산의 기대 수익률. 제가 기호를 이렇게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만 했으면 됐지만 이제 여러 자산이니까 여러 자산의 기대수익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니까 특정 한 자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산을 나눠서 투자했죠. 그럼 기대수익을 다 계산한 다음에 투자가 많이 된 금액의 투자안을 수익률 더 많이 반영시켜 주는 거예요. 자산 구성 비율로 가중평균은. 자, 투자가 많이 된 투자의 수익률 더 많이 반영시켜 주는 자산 구성 비율. 자산 구성 비율로 가중평균에서 그것을 합산하게 되면 그게 포트폴리오 기대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거기 계산 사례. 포트폴리오 비중은 놔두고요. 마지막에 할 겁니다.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나와 있고요. 자, A 부동산은 호황 50%, 불황 50%인데 호황일 때는 6%, 불황일 때는 얼마? 4%. 그러니까 봐요. 여기 6%, 4% 수익률. 근데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0.5. 0.5. 여러분, 확률이 1, 100%가 아니란 다 불확실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불확실. 이거 얼마 나와요? 둘 더하고 2로 나누면 돼, 그냥. 0.5니까. 여하튼 간에 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어떻게 돼요? 8하고 4. 8%, 4%. 그 다음에 10하고 2. 이렇게. 이제 다 0.5. 0.5 확률로 가중평균하면 이거 얼마? 6이라 돼 있는데 6% 퍼센트 붙여야 되겠죠? 퍼센트 글자가 왜 사라졌냐? 자, 그 다음에 여기 0.5 곱하기 0.5 이것도 마찬가지 뭐? 6%. 잠깐 봐요. 지금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을 다 구했는데 지금 여기만 투자하거나 여기만 투자한 게 아니라 분산 투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산 구성 비율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가중평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그럼 100억을 투자했는데 앞에는 20억 투자했단 말이지. 20%. 만약 10억이라면 2억 투자했겠죠. 지금 이해했겠어요? 이해했어요? 여기 얼마예요? 40%? 50%? 30% 0.3. 그럼 여기는 50%겠네.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더하게 되면 5.8인가요? 네, 5.8%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계산을 내가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요령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일단. 오케이?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계산해라. 그럼 먼저 기대수익률 계산하고, 포트폴리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 자산 아닙니까? 자산 구성비율 가중평균. 이게 계산 문제 5분 이상 나왔어. 그러니까 아까 기대수익률 계산 못하면 이건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Understand? 할 수 있겠어요? 네. 요거 연습하세요? 네. 요거 하면 돼요, 요거. 숫자 바꿔달라고? 내일 일어나서 보면 숫자 기억 안 나는 거 똑같아. 뭘 숫자를 바꿔줘? 그 다음에 다른 거나 바꾸세요. 자, 이제는 위험이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봐요. 자. 총위험하고 관련된 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잘 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 체계적이라는 말 대신에 비체계적이라는 말 대신에 체계적 이렇게 바꿔서 지문을 구성한 게 수십 번이야, 그냥. 포트폴리오 나오면 그걸 함정으로 틀린 표현, 옳은 표현 할 때 이걸 바꿔 적는 게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제목을 딱 보니까 하나는 체계적이고 하나는 비체계적이죠? 어떤 게 튼튼해 보여요? 그렇지. 위험 중에 뿌리가 깊은 위험이 체계적 위험입니다. 튼튼한 놈이에요, 이놈은. 이거 우리가 분산 투자하는 데서 없앨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봐요. 소금하고 우산 절반씩 드러났는데 세상에 전쟁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산으로 총알을 막는 거죠? 안 된다니까. 물가 상승이나 경기 변동이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이자율 변동이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unavoidable, 회피, 분산 불가능한 위험입니다. 없앨 수 없는 거, 분산 흩어뜨리다, 여기서는. 시장의 힘으로 야기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체계적 위험은 요구 수익률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요구 수익률에 반영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비체계 위험은 우리가 노력하면 없앨 수 있는 위험이에요. 개별 자산 특성으로 야기되는 위험입니다. 입지 선정 실패 같은 건 노력하면 최소화할 수 있어요. 운영상 위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요. 요구 수익률에 반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요구순위를 앞에 다시 보시면 제가 위험 할증률과 예상 인풋율을 묶어갖고 뭐라 해놨어요? 아까 체계적만 색깔 칠이라고 했잖아. 앞으로 다시 가봐요. 요구순위 다시 찾아봐요. 몇 페이지? 예? 98페이지. 98페이지 꼭대기 보니까 위험 할증률과 예상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예? 그거 보니까 뭐예요? 체계적 위험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구순위 안에는 위험에 대한 보상, 체계 위험 두 가지하고 그렇죠? 뭐 그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다음 무위험 수익률까지 해서 요구순위 구성되어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상합니다. 3, 4월까지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다가 오늘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오늘 처음 왔는데도 이해돼버려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응? 그래서 지금 저 강의를 테마로 나눠서 쪼개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뭐 포트폴리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것만 들어. 한 5분, 10분짜리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아셨죠? 나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다. 그럼 그것만 좀 찾아보는 거야, 그것만. 그래서 뭐 50분짜리 강의를 뭐 좀 큰 거 한 30분짜리, 작은 거서 5분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찾아서 학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뭘 할 거냐면요. 사실 우리 그 시중에 있는 공인중개사 그 수험서는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냥 책을 베끼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야. 제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드릴 테니까 무차별 곡선을 먼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라 그래요. 인디퍼런스. 원래 디퍼런트가 뭐예요? 디퍼런트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차이가 없다 그래서 무차별 그 말이야. 동일한 효용을 나타내는 점들의 계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아이고 또 쌀 또 나왔다. 수익률. 여기가 매연, 위험. 여러분, 매연은 안 좋은 거죠? 쌀은 좋은 거고. 자, 어떤 사람이 잘 봐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매연 한 모금 마시고 쌀 한 가마니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야, 매연 한 모금 더 먹어. 그럼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나빠졌겠죠? 그러니까 싫어. 내가 왜 매연을 먹어? 대신 쌀 한 가마니 줄게. 경기미. 그럼 어때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어때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점을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봐봐요. 그럼 여점하고 여점은 만족이 같은 점이야. 그래서 이것을 인디퍼런스하다, 무차별하다 그럽니다. 알았습니까? 거기 그래프 제목 무차별하다 동그라미 치고 효용이 같다 적어요 빨리. 그 무차별이 무슨 뜻이라고요? 효용이 같다. 제목에다가 무차별에다가 효용이 같다 그 말이야. 무차별 곡선은 효용이 같은 점들의 계정입니다. 근데 이럽니다 또. 야, 매너 먹으면 더 먹어. 그럼 어때요? 이제 목이 따갑기 시작하잖아. 쌀 한 가마 잡고 되겠어요? 안 되지? 더 달라 그러지?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이 커질수록 그 보상을 더욱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주사 맞을 때 뭐라 그래요? 간호사님이 따끔합니다 그러죠. 누가 몰라? 아는데 꼭 따끔합니다 그래. 따끔합니다 그러는데, 근데 발을 그거 한번 따끔하고 참는데 100번 찌르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찌르는 거하고 100번 찌르는 다르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 바늘로도 코끼리 죽이지 않습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죽을 때 한 번 찌른다. 죽을 때까지 찌르고 있다. 찌르고 난 다음에 죽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 3번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만족이 같은 점을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그래요. 인디퍼런스 커브. 여기 인터체인지가 아닙니다. 자,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죠? 자, 이 특징이 무차별에서 아래로 볼록하다는 이야기는 요 위험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벌레가 꿀단지, 불구덩이, 그럼 이렇게 기억할 거 아니에요? 벌레나 인간이나 똑같아. 에? 자, 잠깐 봐요.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쌀을 더욱더 많이 요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험을 싫어한 이성적 투자자입니다. 수평성이거나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유형, 중립형이나 선호형. 그 이성적 투자자다 아니다. 아니다. 자, 점을 하나 더 찍겠습니다. 여기 잠깐 봐요.
여점하고 어떤 점이 더 좋아요? 위쪽, 아래쪽? 위쪽이 더 좋지. 동일한 매연량의 쌀이 더 많으니까. 근데 동일한 만족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은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는데 결국 이쪽으로 갈수록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리 갈수록 효용은 증가한다. 오케이? 다시 한번. 무차별 곡선 아래로 볼록하다 그 말은 위험을 싫어하는 이성적 투자자를 말한다. 그 다음 좌상향으로 이동할수록 효용은 증가한다. 이 결론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코비치가 포트폴리오 실렉션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위험 혐오형만을 대상으로 하지 중립형이나 손해형은 다루지 않아. 이론 자체가 비이성적 투자자는 다루지 않습니다. 경쟁 이론상 효용함수를 세 가지 나누긴 해도 여하튼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무차별 곡선이? 우리? 여러분 노란색하고 빨간색 둘 다 아래로 볼록하니까 위험을 싫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여기 봐봐요. 동일한 매연량 위험에 대해서 요구하는 쌀의 크기가 차이가 있죠? 누가 더 매연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갑이 더 매연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둘 다 매연을 싫어하는데 갑이 더 매연을 싫어한다니까? 갑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냐? 갑이 상대적으로 보수적 투자자, 을이 공격적 투자자에 가까워. 좀 이따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잘 들어봐요. 저 사람은 맨날 재밌대. 우리는 진짜 어려워 죽겠구만. 어렵지만 재밌잖아. 응? 여기 봅니다. 여기 A고 여기 C예요. 여러분,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두 가지 나왔어. A 포트폴리오, C 포트폴리오. 그럼 여러분이 이성적 투자자라면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A가 좋지. 봐봐요. 동일한 수익률인데 위험이 더 작잖아. 그럼 C 선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평균 분산 지배원리. A가 C를 지배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C를 선택 안 해. C 선택하면 C 그래요. 선택 안 해.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B예요. B하고 C 비교해봐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여러분? B가 더 좋아요? 당연하지. 자 봐요.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봐요. 아까 여기 A는 C보다 위험이 작아서 선택됐고 여기는 동일한 위험이면 수익이 더 높아서 B가 C는 두 번 주고요. 두 번.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만들면 봐봐요. 거기 투자 기회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오른쪽 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봐요. C 같은 거 선택하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칠판. 그러면 A 밑에 있는 어떤 놈이 있다. 이거 선택하면 안 돼. A 오른쪽에 있는 놈 선택하면 안 돼. 왜? 자, A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이보다 높은 수익률이 없잖아. 구성해놓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구름처럼. 우리가 꾸며보면 실제로. 그 다음에 요 동일한 수익률에 이보다 더 낮은 위험 없잖아. 그럼 이렇게 좋은 놈들이 여기 몰려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것을 efficient portfolio,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합니다. 뭐라 한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럼 여러분은 포트폴리오 선택한다. 그럼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매끄럽게 연결시키게 되면 이걸 효율적 전선 그럽니다. 효율적 전선. 이 전자가 앞전자예요. 앞전자. 그래서 영어로는 프론티어. 프론트 데스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프론트가 앞이란 뜻이죠. 그래서 위험을 뒤로 하고 수익률이 가장 높은 쪽으로 연결하는 선을 효율적 전선이랍니다. 그럼 이제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포트폴리오 선택한다면 이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죠? 7번. 요 그림이 우상향하죠?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이 커진다는 위험 수익 상세 관계. 바꿔야 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야. 다시 한번 시험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효율적 전선상에서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7번 봐요. 7번 봐요.
여기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다? 안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돼. 위험 수익 무슨 관계? 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힘들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다. 이제 거의 이제 완성돼 가봅니다. 야, 이거 재밌어. 자, 봐요. 이제 문제 생겼어. 자, A하고 B 중에서 선택해봐라. 그러면 이제 상황이 또 이렇게 됐어요. 자, A는 수익이 낮은 대신에 위험이 작고, 돈은 없지만 나만 사랑하고. 자, B는 돈은 많지만 바람둥이고, 그래. 근데 아까 이게 평균 분산 모에서 선택할 수 없었고, 변이계수로 해결을 했었는데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도 이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한번 볼까요? 자, 저 갑하고 을에 묻혀볼 수 있죠? 그걸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갑, 을, 이렇게. 자, 그리고 갑을 먼저 살펴봅니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갑에 묻혀볼 수 원래 이렇게 있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효용이 커진다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교차점 B는 선택하지 않아. 왜? 이보다 이게 더 만족이 크잖아, 효용이. 이게 효용이 더 크잖아. 이건 더 크지만 선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멈춰. 접점이에요, 교차점이에요? 접점이네. 여러분들 교차점이라 그래. 교차점 B를 선택하지 않더라. 자, 을은 어떻게 돼요, 을은?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효용이 커지는데, 요 교차점 A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이보다 이게 만족이 더 커, 만족이 더 크지만 선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없어. 그럼 이 접점에서 멈춘다. 그러면 갑은 뭘 선택해요? A를 선택하고, 을은요? B를 선택합니다. A와 B를 옵티멀,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자, 저 최적 포트폴리오는 이용과 수익이 주어진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렇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봐요. 갑은 어떤 사람이냐면, 낮은 위험에 낮은 수익에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인생을 가르고 길게 사는 스타일. 을은 어때요? 인생 뭐 있어? 짧고 굵게 사는 스타일. 이렇게 공격 투자자.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상대적으로 보수적 투자자고, 이 사람 뭐예요? 공격적 투자자인데, 잘 봅니다. 지금 요약집 자세히 보면 이 점선이 있을 거예요. 이 접점에 무슨 선이 그어져 있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접선이라고 해놨죠? 자, 접선이 길게 봅니다. 여기 봅니다. 여기 봐요.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 크기가 차이가 있네. 얘는 이 위험에 대해서 이만큼 수익률을 줘야 만족하고, 얘는 이 정도만 줘도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접선이 길기가 차이가 있죠? 시험 문제 접선이 길게 나옵니다. 자, 봐요. 이 파란 선 있죠? 이걸 창이라고 생각해봐, 창. 잘 봐요. 우리 전쟁터 가기 전에 병사들이 창 들고 서 있습니다. 옛날에. 촥촥 그러다가 공격하라! 그러면 어때요? 공격죠. 보수죠. 게니스. 자, 무차별고 쏘니 가파르다. 그 말은 창을 세우고 있는 거죠? 완만하다. 그럼 공격죠? 됐어요? 아, 이거 참말로 힘들다. 자, 그래서 무차별고 접선이 기울기.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최적 포트폴리오가 선택되는데, 갑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을에게 최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같을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사람마다. 자,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선생님, 갑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이만큼 수익률을 주면 만족하고, 얘는 적은 수익률을 주더라도 만족한다고 하는데 왜 높은 수익에 위험이 큰 걸 선택합니까? 왜 높은 수익을 받는 거죠? 큰일 났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혼자 생각하다가, 아니 적게 줘도 만족한다면서 왜 높은 수익을 투자해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죠 지금. 아,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자,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자, 봐요. 자, 원래 번지점프하면 돈 내야 되죠. 근데 공짜로 칩시다. 공짜. 번지점프한테 공짜로 뛸 수 있도록 해줄게. 대신 줄은 안 끊어져. 끊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위험 선호인이라니까. 줄은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안 끌고 절대 안전합니다. 자, 나는 공짜라면 번지점프 한번 하고 싶다. 손 들어봐요. 공짜라면. 자, 내리시고. 이분들 더 이상 손 들지 마. 근데 나는 공짜라도 나는 안 뛰고 싶어. 그런데 앞에 있는 감독원 선생님 한 번 뛸 때마다 100만 원 드릴게. 한 번 딱 뛰면 100만 원. 자, 100만 원 내가 준 다음에 뛸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 전에 들었던 사람은 들지 마, 이제. 당연히 뛰지, 그 사람. 또, 없어요? 안 든다고? 1000만 원. 아, 1000만 원 나왔고. 만약 1억이면, 1억! 기저귀 차고 뛰어버리면 되잖아. 어? 좀 지릴 수 있으니까 기저귀 차고 뛰어버리면 돼. 10억! 뭐야, 10억. 자, 근데 봐요. 만약에 10억 준다 그러면 아까 공짜라도 뛰는 사람이 있었죠? 밤새 뛰어. 그 사람은 보상이 적어도 뛸 마음이 있는데 10억까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위험에 높은 수익의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0억 받을 걸 포기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 위험에 대한 태도는 차이는 있지만 10억 주겠다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맞죠? 그러니까 10억 주겠다 그러면 반세 뛰는 거예요. 높은 수익이 높은 위험.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하나 물어봅시다. 가족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응? 그 유명한 대화. 응? 자, 무슨 말이냐면 상관 정도가 높으면 동고동락합니다. 아시겠어요? 상관관계가 높으면. 그럼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할 때 봐요. 소금 절반하고 우산 들어놔라 했더니 굵은 소금 절반 처분해가지고 가는 소금 들어놨어. 비 오면 둘 다 망해. 우산 절반 처분해서 소금 들어놨더니 노란 우산 처분해갖고 빨간 우산, 찢어진 우산, 파란 우산 들어놨어. 해 뜨면 둘 다 망해. 다 망해. 그러니까 상관 정도가 높은 자산끼리 분산 투자 해봐야 분산 투자 효과 크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동고동락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로 합니다. 자산을 구성할 때 상관관계를 따져보고 구성하자. 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상관 정도를 따지는 것을 상관기수라 하는데 분산 투자를 하려면 상관기수 값이 낮을수록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low, 낮을 것으로.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플러스 1, 좌측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상관기수 값을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봐요. 플러스 1이면 거의 동일 자산이야. 그 그림 밑에 뭐라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 해봐요. 1이면 뭐라고? 우리는 하나. 그 그림 밑에 있어 바로. 상관계수 1은 뭐라고? 우리는 하나. 분산투자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1일 때는 분산투자 효과가 없다니까. 잠깐 여기 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갑니다. 상관 정도가 점점 낮아져요. 0이 되면 상관이 없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 음의 상관관계, 다시 말하면 소금과 우산처럼 정반대로 움직이는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통계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 제거돼요. 무슨 위험이 제거된다고? 체계적 위험은 제거 안 돼요. 무엇을?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 제거합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상관계수 값이 0보다 작아야만 위험이 감소한다. 그러면 안 돼. 1만 아니라면, 동일 자산만 아니라면 위험은 감소한다. 이해하셨나요? 이것도 꼭 정리를 좀. 자산, 재산, 3분법은 뭐 출제 거의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주식이나 뭐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 한 3개를 분산 투자하는 것을 자산 3분법, 재산 3분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무차별곡선이 없어. 그래서 이건 최적 포트폴리오 모형이 아닙니다. 분산 투자 일종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던 건데 이것은 최적 포트폴리오 모형이 아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조금 늦었네요.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